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여러분의 행복한 에너지로 휴가를 잘 채우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에이지 출판사의 조셉 자보르스키 지음 싱크로니시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자인 조셉 자보르스키는 좀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글로벌 리더십 이니셔티브의 설립자로 미국 변호사로서 이력을 시작해서 1973년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특별검사직을 맡은 아버지를 따라 이 사건을 밀접히 접하게 되면서 정치 리더십의 환멸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인지를 하게 되면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법률 회사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모두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따르는 선택을 해서 예기치 않았던 온갖 종류의 일들이 아주 다발적으로 그에게 열리고 기회가 보이면서 공식성, 즉 책의 이름과 같은 싱크로니시티를 경험하게 되죠. 무엇보다 런던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 교수인 데이비드 봄을 만나면서 그의 접힌 질서 이론을 접하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런 일련의 공시성의 깨달음을 얻고 이를 토대로 해서 미국의 셜 그룹에 스카웃되고요. 1970년대에는 메이저 석유 기업 중에 가장 약체라고 평가받던 셜 기업을 그 시나리오 기획을 통해서 의사 결정자의 멘탈 모델을 바꾸는 방법을 제안해서 1994년도에는 포브스지 50대 기업에 선정될 정도로 결과를 잘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책의 제목인 싱크로니시티, 즉 공시성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읽어볼게요. 아서 캐스틀러는 융의 말을 보다 쉽게 표현하여 공시성을 둘 다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중요해 보이는 우연한 사건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인과관계의 고리가 만나는 우연의 일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책에서 상술한 경험을 하면서 나는 예측 가능한 기적을 일으키는 역학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법률회사를 떠나는 행동으로 문턱을 넘은 뒤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이 열릴 수 있었을까? 마음속에 그리던 미래를 창조할 능력을 어떻게 상실했고 다시 찾았을까? 나는 이런 경험과 데이비드 봄, 프란시스코 바젤라를 비롯해서 나와 함께한 많은 이들의 새롭고 심오한 아이디어를 접함으로써 어떤 원칙을 알게 되었을까? 이런 원동력이 개인들 내부에서 생긴다면 조직에서 나아가 사회에서 생기지 못할 이유가 뭔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리더십의 어떤 자질이 이런 원동력이 생기도록 자극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다. 하지만 여기서 논할 내용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는 주저없이 인정한다. 바로 이런 정신 상태에서 나는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창조적 리더십에 필요한 세 가지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경험했다.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먼저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멘탈 모델이 시계 태엽 장치처럼 확장되어 변하지 않는 기계적인 우주라는 이미지에서 열려 있고 역동적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우주라는 멘탈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 데이비드 봄이 기포 상자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입자들이 작은 당구공처럼 서로 아슬아슬하게 스치면서 질주하는 왁자지껄한 세상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그는 때로 입자, 때로 파동, 질량, 에너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물질을 이야기했다. 일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열려있는 우주의 속성을 알아채면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말하자면 미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체념에서 가능성으로 우리의 인식이 바뀐다. 우리는 매 순간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 관계에 대한 이해의 근본적인 변화. 데이비드 봄의 벨의 정리의 발견과 8년 뒤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과정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유럽 여행 도중에서 족제비와의 조우에서
나중에 카이로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긍정하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때 이후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은 관계가 우주의 조직 원리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물리학자 헨리 스텝은 소립자를 본질적으로 밖으로 뻗어나가 다른 것에 도달하는 일련의 관계들로 정의한다. 경영 이론가 마가리 휘틀리는 입자는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순간적으로 생성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런 에너지원 각각에 중성자, 전자 등의 명칭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상호작용의 그물망 안에 있는 중간 상태이다. 일단 우리가 관계를 우주의 조직 원리로 간주하면 우리는 서로를 진정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마르틴 부버의 표현을 빌면 이때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와 타인을 나와 그대라는 관계에서 보기 시작하는 때다. 헌신의 성격 변화. 과거 나의 생활 방식을 보면 나는 뭔가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능력, 즉 헌신하는 능력만큼은 아주 확신하고 있었다. 당신에게 헌신이란 난관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지속하는 데 흔들림이 없다는 의미였다. 나는 아주 초창기부터 소송에서 이기는 법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상대보다 열심히 하고 집요하게 계속하고 내가 하는 일에 확실하게 헌신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는 운명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종류의 헌신이었다. 헌신의 다른 측면, 더욱 깊은 측면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이런 종류의 헌신은 의지, will 아니라 기꺼이 하려는 마음, willingness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길 안내를 도와주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종류의 헌신에서 근본적인 요소는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확고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맡김의 상태에 있을 만큼 성실성을 갖게 된다. 바렐라가 말한 대로 그 순간 운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래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다. 이런 헌신 상태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우주에 펼쳐짐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로 생각한다. 이런 존재 상태에서는 우리 삶이 당연히 의미 있는 것이 되고 부버가 말한 대로 우리는 빈약하고 자유롭지 못한 의지를 위대한 의지를 위해 희생하고 나아가 더 이상 예전된 존재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 워터게이트 사건. 1973년 10월 당시 나는 39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전해 9월에 터졌다. 당시 나는 한참 잘 나가는 변호사로 근사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워터게이트 사건 기사를 꼼꼼히 챙기기는 했지만 내 삶 전체로 보면 배경소음 이상은 아니었다. 당시 내 관심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다국적 법률회사를 세우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가 풀 가동되고 있었다. 대통령 법률고문인 존 딘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 공작을 늦어도 1972년 9월에는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대통령 최측근 보좌관이었던 존 에릭먼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한 범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다른 증언도 나와 있었다.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음성 녹음 시스템을 설치했고 방문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닉슨의 최측근이었던 에릭먼과 해리 로빈스 홀드먼이 사직했고 존 딘은 해임되었다. 아치볼드 콕스 워터게이트 특별검사는 100억 간의 사건과 관련된 녹음 테이프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다음 닉슨 대통령의 요구로 특별검사에서 해임되었다. 애초 콕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법무장관 엘리언 리처드슨은 닉슨의 해임 요구를 거부하고 자진 사퇴했다. 리처드슨의 보좌관이었던 윌리엄 러클즈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콕스 해임을 거부했고 해임되었다.
다음 서열이었던 법무차관 로버트 보크가 법무장관 대리로 임명되었고 닉슨이 요구하는 콕스 해임 건을 처리했다. 해임과 잦은 사태로 얼룩진 일련의 사건을 언론은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불렀다. 이즘의 대부분의 미국인이 그랬듯이 나도 적잖이 놀랐고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 뭔가가 감춰져 있다고 생각했다. 10월 말 닉슨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알렉산더 헤이그 장관이 아버지 레온 자브르스키에게 전화를 해서 특별 검사직을 맡는 문제를 상의하고 싶다고 알려왔다. 아버지는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토요일 밤의 대학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백악관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격렬했다. 국회는 대통령의 통제 밖에 있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실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날 면담에서 헤이그는 아버지가 특별검사직을 맡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나라 상황이 거의 혁명 전야입니다. 분열로 치달을 기세예요. 상황을 진정시킬 유일한 희망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 직무를 수락했다고 공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권한을 보장한다는 조건이라면 직무를 맡겠다고 했다. 이후 몇 달 동안 특별검사직을 수행하면서 아버지는 워터게이트 음모의 경악스러운 면모를 알았고 그들에게 배운 대로 극비로 아들인 나와 공유했다.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는 삶을 바꾼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겨우 한 해 동안의 일이었지만 엄청난 일련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헌법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대령이 말한 대로 절대적으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국가의 비극을 직접 겪은 대다수 미국인에게 그랬듯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나는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시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나아가 나는 이를 정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리더십 문제 전반의 문제라고 보였다. 나는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점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파렴치한 리더들과 사실상 이런 종류의 행동을 자초하는 나태하고 자기중심적인 시민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이런 상황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개인적으로 진정한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정작 나를 괴롭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리라는 스스로의 무력감이었다.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처하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나의 남은 인생을 바칠 중대한 변화를 향한 씨앗은 이미 뿌려진 셈이었다. 하지만 내가 씨앗이 자랄 환경을 만들고 능력을 키우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1976년 4월 나는 예전에 프렌과 조이와 함께 살던 넓은 집에서 혼자 살았다. 프렌은 도심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고 나는 집을 내놓은 상태였다. 당시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규모도 커서 해당 사건에만 전력을 쏟아야 하는 그런 소송이었다. 9월 초 재판이 13주째로 접어들었을 무렵 판사가 7주간의 휴정을 명했다. 향후 1, 2년은 해당 사건과 거기서 파생되는 무수한 소송에 집중해야 했으므로 내가 맡은 다른 사건들을 동료에게 인계한 뒤였다. 그래서 법원이 7주간 휴정을 명하자 나는 생각지 않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완전히 기분 내키는 대로 뭔가를 해보았다. 갑자기 짐을 챙겨 파리로 가는 항공권을 사서 무작정 7주간의 유럽 여행을 떠났다. 정해진 계획이나 사전 예약도 없이 짐도 아주 간소했다. 평소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는 심하게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나는 꼼꼼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사람이었고 모든 일정을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계획한 다음 여행을 떠나곤 했다. 과거 인상 깊게 읽은 책도 몇 권 챙겼다. 그때는 몰랐지만 챙겨간 책이 당시 내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랑스를 여행하는 내내 나는 상당히 매료되었다. 특히 파리에서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세풍의 작은 도시 샤르뜨르에 있는 대성당에 끌렸다. 샤르뜨르 대성당은 고딕 양식 전성기였던 13세기 중반에 건설된 것이다. 양쪽 첨탑 모양이 다른 독특한 대칭 구조에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나는 주위의 모든 것과
것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느꼈다. 세상을 전체를 향해 완벽하게 열려있는 그런 느낌 말이다. 원래는 1시간쯤 성당을 둘러볼 예정이었는데 결국 하루 종일 그곳에서 보냈다. 처음에는 고즈넉히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생각을 하며 드넓은 성당의 내부와 외부를 구석구석 걸어다녔다. 거기에 있는 내내 나는 너무나 독특한 느낌을 받았다. 귀와 머릿속에는 종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분명 익숙한 느낌이었다. 마치 내가 전혀 다른 에너지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자연에서는 여러 번 경험한 감정이지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 안에서 그런 느낌이 들기는 처음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 여전히 성당 주위를 서성이며 나는 자유의 2가지 개념을 생각했다. 2가지 모두 7주간의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이다. 첫째는 벗어나는 자유. 말하자면 환경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였다. 전심전력을 다해 삶의 목표를 쫓아가는 자유, 동시에 통제하거나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고 삶의 창조적 기운이 나를 통과하여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는 자유. 오랜 시간에 걸쳐 배워야 하는 것일수록 강력한 법이다. 샤르트르에서의 경험은 나의 내면에서 발견한 각종 억압 요소, 특히 두려움을 뚫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다시 읽으려고 가져간 책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었다. 지금도 갈매기의 꿈이라는 말을 하면 얄팍한 책을 처음 탐독하던 때의 감동이 생생히 떠오른다. 당시 나는 주와 주 사이를 잇는 10번 고속도로를 타고 휴스턴에서 오스틴으로 업무상 회의를 하러 가던 참이었다. 그때 강렬한 뭔가가 책을 읽으라고 명령하는 것만 같았고 나는 도로변에 차를 주차한 채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읽는 내내 여러 구절의 밑줄을 긋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정말 맞는 말이야.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들려준 중요한 진실 중에 하나는 생각의 사슬을 끊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사슬도 끊어진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느꼈다. 흥미로운 소설 형식이었지만 삶의 진실임을 알 수 있었다. 조나단은 자유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복종의 사슬을 끊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갈매기의 꿈은 조나단 리빙스턴을 배움으로 이끈 힘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자신의 가장 고결한 부분과 접촉하고 거듭 접촉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다. 자신을 무지에서 해방시켜 스스로가 지성과 창조력을 가진 우수한 창조물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책이다. 갈매기의 꿈은 또한 고차원적인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 내가 지구에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책은 지루함, 공포, 분노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야기하고 새로운 인식 능력, 즉 조나단의 표현을 빌자면 편안한 텔레파시를 이야기한다. 조나단은 삶에는 생존, 투쟁, 권력을 넘어서는 고결한 뭔가가 있다는 삶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갈매기의 꿈은 또한 시각화를 이야기한다. 궁극적인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상상 속의 나를 느끼고 상상 속의 나와 접촉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배움의 공포와 우리 내면에서 신과 같은 존재를 보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도 한다. 나는 본연의 내가 될 자유, 가장 고귀한 자아가 될 자유를 가져야 하며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런 자유는 찾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있다. 방법은 자신의 의식 수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경험을 통해 참 맛을 알면 계속해서 그런 변화를 실천하려 할 것이고 결국 우리 내면의 무한한 존재를 찾게 된다. 데이비드 봄과의 만남. 1980년 7월 27일 일요일이었다. 나는 일주일 전에 법률회사를 그만두었고 내가 설립하기로 마음먹은 새로운 기구의 철학적 토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밤낮으로 글을 쓰며 생각하고 씨름하고 있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새로운 리더십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날 나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하이드파크로 가서 오랫동안 느긋하게 천천히 조깅을 했다. 돌아와서 썬데이 타임즈지를 들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샤워를 한 다음 신문을 휙휙 넘겨보는데 14쪽의 교육면에 우주의 협력 방법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기사 옆에는 런던 대학 이론 물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봄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는데 밑에는 다음과 같은 사진 설명이 있었다. 봄과 그의 대수들의 대수학. 종교는 전체성이다. 그 순간 나는 기사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느꼈다. 나머지 신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봄의 기사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기사는 봄이 마침내 분열된 현대 물리학 세계에 통합을 가져올지 모르는 혁명적인 과학 이론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에 의해 고전 물리학의 확신이 산산이 부서진 이후 처음으로 물리학자의 실제에 관한 이질적인 견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기사는 봄의 신작 전체와 접힌 질서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설명했다. 또한 봄은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 대학에 있던 1940년대와 50년대에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고 생존 물리학자 중에 최고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봄은 이미 양자론에 관한 두 권의 명저를 발간했고 플라즈마 물리학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물리학 분야에서 통합 개념을 찾아내어 물리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분열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봄의 학문적인 목표이자 인생 목표였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봄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에 의해 제기된 모순을 극복할 일반 이론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 왔다. 접힌 질서에 관한 봄의 이론은 무척 전문적이어서 기사 내용 중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나는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 무엇보다 봄의 이론은 내가 찾고 있던 해답이었다. 갑자기 이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이론은 또한 아주 중요한 철학적 함의를 갖는데 봄의 저서에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봄은 물리적인 현상을 일관성 있게 이해할 세계관을 제공하며 물질 세계와 의식이 모두 하나의 연속된 흐름의 총체를 이룬 부분이라고 말한다. 기사는 계속해서 다음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봄이 주장한 비국소성, 초공간성이라고도 한다. 비국소성과 물리적 현상과 의식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관점 때문에 일부 초심리학자는 그의 이론에 의존하여 텔레파시, 예지, 염력 같은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봄은 이런 시도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확고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다. 접힌 질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와 지각을 넘어서는 심층 차원의 실제하며 기존 과학이론에서 말하는 모든 실제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봄의 표현에 따르면 기존 과학이론에서 말하는 실제는 명시적인 질서에 속한다. 접힌 질서에서는 존재의 총체가 시공간에 존재하는 개별 조각들 안에 접혀 들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 조각이란 하나의 물체일 수도 있고 사고 혹은 사건일 수도 있다. 이처럼 우주 안의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모두가 단일 연속체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봄은 분리를 지향하는 현재의 흐름은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우리의 문법 구조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다른 개인 혹은 집단을 우리와 구별되는 타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분리 지향이 개인적인 수준과 사회적인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분리 지향이 결국 우리를 고립으로, 이기주의로, 전쟁으로 끌고 간다고 주장했다. 빙고, 정말 맞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동안 느끼고 꿈꾸고 생각하던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 커리큘럼의 근본 토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나는 바로 이런 관점 덕분에 무모하다 싶을 만큼 낙관적일 수 있었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양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만 되면
나라 전체가 도덕적이고 변혁적인 리더십의 필요성을 절감할 테고 이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봄과의 만남은 모험이 펼쳐지는 동안 내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예측 가능한 기적 중의 하나였다. 그날 나는 봄의 사무실에 있었고 4시간이 넘도록 그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물리학과 철학 원리의 결합과 이것이 나의 꿈인 리더십 포럼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야기했다. 봄은 나에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되풀이해온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정신이란 무엇인가? 물질이란 무엇인가? 자연계에서 항상 보이는 단순한 대칭의 근원은 무엇인가? 봄은 시간, 공간, 물질의 예전 개념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물리학자가 물질을 관찰하고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 수준의 밀입자를 가지고 실험하는 기포상자 안의 움직임도 이야기했다. 그런 수준에서는 물질이 때로는 입자가 되고 파동이 된다. 말하자면 물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체, 즉 고정된 물체라는 바위나 널빤지, 쇠조각 등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실제와 맞지 않는다. 밀입자는 때로 시간을 거슬러 움직이기도 한다. 기포상자 안에서는 시간적인 순서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다. 시공의 흐름과 인과관계 자체가 거꾸로 돌아가기도 한다. 우리는 아원자계의 전일성을 말해주는 벨의 정리도 이야기했다. 스위스 물리학자이자 봄의 제자이기도 한 존 스튜어트 벨이 1964년에 내놓은 수학적 증명으로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여 실험을 하지 못했다. 8년 뒤인 1982년에 프랑스 파리 대학 광학연구소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의 실험으로 옳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물론 벨의 정리는 아스페가 실험을 통해 입증하기 전에도 현대과학의 중대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었다. 버클리 소재의 캘리포니아 대학 물리학자 헨리 스텝은 정부 지원을 받아 발표한 1975년 보고서에서 벨의 정리가 과학사상 가장 심오한 발견이라고 평했다. 벨의 정리는 세계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임을 사실상 증명한 것이었다. 벨의 정의를 내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서로 쌍을 이루는 쌍둥이 입자를 상상해보자. 이것들을 일부러 상당히 떨어진 장소로 각기 날려보낸다. 예를 들어 입자 하나는 뉴욕에 두고 다른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 두는 식으로. 그런 다음 한쪽 입자의 편광각을 바꾸면 다른 입자가 동시에 같은 각도로 편광각을 바꾼다. 이런 결과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물체가 사실은 상호 연결된 하나라는 간단한 결론을 보여준다. 벨의 정리는 물리학자들이 뭔가 일관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만든 양자의 허점이었다. 결국 봄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다. 봄은 벨의 정리가 갖는 일반적인 함의를 설명했다. 벨의 정리로 인해 현대 물리학이 세계를 서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는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확실히 모른다. 하지만 세상 만물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확실하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조직 원리다. 벨의 정리에 내포된 전일성은 인간과 원자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봄과 나는 대화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한편으로 나는 심층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것을 이해하며 심지어 예전에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는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이런 새로운 지식에는 내재된 책임이라는 것이 있었다. 우리는 실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워낙 급진적인 내용이라 혼란스럽기까지 했지만 무시하고 모른 체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모든 현상, 말하자면 생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현상의 근원적인 상호 관련성과 상호 의존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존재를 분리된 개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봄은 그날 저녁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리고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험 결과를 들려주었다. 실험 도구는 안에 작은 원통이 들어있는 회전형 투명 원통이다.
원통과 원통 사이의 공간에 글리세린처럼 점성이 높고 투명한 액체를 채우고 액체 속에 불용성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 아무런 동작을 가하지 않으면 잉크는 글리세린 속에 한 점으로 떠 있다. 이때 부착된 손잡이로 원통을 돌리면 잉크 방울은 가는 실 모양을 그리면서 서서히 퍼진다. 바깥쪽 원통이 안쪽 원통보다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계속 원통을 돌리면 잉크 입자는 투명한 글리세린 속으로 점점 얇게 퍼져서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된다. 놀라운 점은 그 다음이다. 손잡이를 좀 전과 반대로 돌리면 사라졌던 잉크 입자가 서서히 다시 모이고 결국에는 잉크 방울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봄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잉크방울은 여전히 질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잉크방울이 갖고 있는 질서가 글리세린 안에 접혀 들어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요. 물리학에서는 그런 질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잉크방울을 하나의 고정된 물체가 아닌 여러 번의 회전 속에 접혀 들어가 있는 작은 방울들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물질은 기본적으로 전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고 국소적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죠. 존재 자체가 개별적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당신이 실제로 인류 전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힌 질서라는 개념이고요. 만물이 만물 안에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의 과거 전체가 우리 각각의 내부에 미묘한 방식으로 접혀 들어가 있어요.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아와 접촉하면 인류의 본질과 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진 의식의 심연으로 인도됩니다.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를 안에 품고 있는 그것으로 말이죠. 이를 인식하는 개인의 능력이 인류 변화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말한 리더십은 소유 방식보다 존재 방식과 관련이 깊다는 거, 그리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자신의 간절한 꿈을 향해 직관의 힘을 믿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접힌 질서가 펼쳐지고 감춰진 길이 열린 그런 저자의 경험이 잘 읽힌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책 속에 소개되었던 다양한 작가들의 책, 존 가드너의 국가의 부활, 아니면 미아이의 몰입이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하지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도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됐던 계기가 된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